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일본 국립지질연구소에 제출된 한 보고서로 인해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그 출처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이죠. 이후 CNN까지 주목을 할 정도로 보고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본 연구원은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카하시 켄지라고 합니다. 일본 국립지질연구소의 화산 지질학자이죠.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연구소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한국 기상청에서 온 메일이 눈에 들어왔죠. 화산 분화 가능성 분석 보고서 긴급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엔 일상적인 국제 교류 자료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서를 열어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보낸 자료는 AI 기반 분석을 통해 큐슈 화산대의 분화 가능성을 72%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닌 구체적인 데이터, 지질학적 변화 패턴, 과거 분화 사례와의 비교 분석까지 담겨 있었죠. 그들은 이미 자국민에게 여행자재 권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동안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동료 사카모토 히로시였어요. 사카모토가 제게 무엇을 그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내온 화산 분화 예측 보고서를 검토 중이며 그냥 넘기기엔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사카모토는 경멸이 가득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며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한국이 또 세계적 관심을 끌려고 과장하는 것이며 그쪽은 항상 허세와 쇼로 가득 차 있다고 경멸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일본 과학계가 한반도의 후발주자에게 배울 것이 하나라도 있겠느냐며 독설을 퍼부었죠. 사카모토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지만 오늘따라 더 격해 보였습니다. 그는 항상 한국에 관한 뉴스만 나오면 혐오에 가까운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연구소 내에서도 그의 극단적 민족주의는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편협하고 위험한 시각에 깊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직장 동료로서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가 간 경쟁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사카모토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책상에 내리치며 화산의 나라는 일본이며 수천 년 화산과 함께 살아온 일본이 모르는 것을 반도의 작은 나라가 알 리 없다며 한국의 과학적 능력 자체를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사카모토는 제 책상 위 보고서를 손가락 끝으로 밀어내듯 훑어보더니 얼굴 가득 혐오감을 드러내며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한국에 대한 깊은 경멸과 증오가 느껴졌어요. 그는 한국의 국기가 그려진 페이지를 보고는 이런 쓰레기 같은 분석이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며 분노가 일었습니다. 과학자로서 데이터를 국정만으로 무시하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었고 이런 편견이 우리 연구소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오후에 열린 연구소 내부 회의에서 저는 한국의 보고서를 언급했습니다. 한국 기상청의 AI 분석 결과 큐슈 화산대 분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몇몇 연구원들은 관심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사카모토의 영향을 받은 듯 비슷한 반응이었죠. 사카모토는 회의 내내 한국의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다며 노골적인 불신과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식민지배를 당한 나라가 우리에게 화산을 가르치려 든다는 역사적 멸시까지 드러냈죠. 특히 연구소장은 사카모토의 의견에 동조하며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할 필요 없다며 한국의 자료는 단순 참고만 하고 공식 경보는 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후지산의 웅장한 모습이 오늘따라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과학자로서의 직감이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무시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지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죠. 책상에 앉아 한국 보고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데이터를 더 분석해 우리 연구소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고 저는 홀로 남아 컴퓨터 화면 속 숫자들과 씨름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조용한 경고가 곧 현실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보고서를 받은 지 정확히 일주일 후 저는 연구소 지진계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큐슈 화산대 주변에서 미세한 지진파가 감지되고 있었죠. 처음에는 일상적인 지각 활동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진 패턴은 한국 보고서에서 예측했던 것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미세 지진의 빈도, 강도, 심지어 발생 위치까지 한국의 AI 분석이 예측한 그대로였어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무시당했던 경고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시 가스 측정 데이터도 확인했습니다. 화산 주변의 이산화황과 메탄 수치가 지난 3일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한국 보고서에서 지적한 전조 현상과 정확히 일치했죠. 숫자들을 보며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일주일 전 받았던 한국의 보고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측한 시나리오가 한 단계씩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카모토는 우연의 일치라며 일축했고 다른 연구원들도 좀 더 지켜보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연구실에서 밤을 새워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한국기상청 홈페이지를 방문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들은 이미 자국민을 대상으로 큐슈 지역 여행자재 경보를 발령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한국 국민은 스마트폰 알림앱을 통해 실시간 화산 상황을 전달받고 있었고 일본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에게는 비상 연락망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미 국제화산학회에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력을 요청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한국의 분석에 주목하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우리 일본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카모토가 제 연구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 경보를 발령한 것에 대해 말하자 그는 한국의 행동을 쓸데없이 빠르기만 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본은 신중한 것이 미덕이며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불안감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큐슈 화산 때의 위험을 모르는 채 말이죠.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화산 활동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요. 그날 밤 집에서 컴퓨터로 최신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진 활동은 더 활발해지고 있었고 가스 방출량도 증가 추세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고요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적 증거를 무시한 채 그저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저를 뒤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연구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우연히 외국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CNN 화면에는 큼지막한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의 화산 예측 모델, 국제적 관심 집중.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예측을 주목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위험에 노출된 우리 일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해외 언론 보도를 찾아보았습니다. BBC, 로이터, 알자지라까지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한국의 화산 예측 시스템을 집중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최첨단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화산 활동 예측 모델을 개발했고 이번 큐슈 화산 때 분석이 그 정확성을 입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한국이 이미 운영 중인 드론 기반 화산가스 실시간 측정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은 큐슈 인근 국제공역에서 특수 제작된 드론을 통해 24시간 화산가스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이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국민 안전앱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재난 대비 시스템의 완벽한 결합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상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들이 공개한 데이터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예측 그래프는 제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분석은 더 정교하고 장기적인 전망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축적한 데이터의 양과 질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연구소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데이터를 무시했던 우리 연구소의 태도가 부끄러웠습니다. 과학은 국경이 없는데 우리는 출처가 한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귀중한 정보를 무시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독자적인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한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 나름의 분석을 진행한 결과 분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연구소장에게 보고했지만 여전히 좀 더 지켜보자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공식적인 경보는 여전히 발령되지 않았고 일본 정부는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몇몇 동료 연구원들이 조용히 저에게 접근하여 제 분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가족들에게 피난 준비를 권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조금씩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한국의 재난 대비 시스템을 다루는 특집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화산 폭발을 예측하는 것을 넘어 국민 대피, 의료 지원, 국제 협력에 이르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꿈꿔왔던 그러나 현실화되지 못했던 많은 아이디어들이 그곳에서는 이미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내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마주하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화산 폭발의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가족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학자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꿀 선택이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출발지가 일본이라는 정보가 확인되자 저희 가족은 즉시 특별 통로로 안내되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움직임은 신속하면서도 놀랍도록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공포나 혼란이 아닌 철저히 훈련된 침착함이 느껴졌습니다. 특별 통로를 통과하자 최첨단 AI 열감지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입국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과하며 체온과 호흡 상태가 자동으로 체크되었습니다. 직원이 저희에게 설명하길 이는 화산재 노출로 인한 초기 호흡기 문제를 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입국 절차가 아닌 의료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자동화된 문진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통해 건강 상태, 일본에서의 거주 지역, 최근 경험한 지진 여부 등을 입력했습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각 입국자에게 맞춤형 안전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었습니다. 아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딸 미유는 이러한 첨단 시스템에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자 담당 공무원이 다가와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재난 안전 앱을 다운로드하라는 안내였습니다. 이 앱은 GPS 기반으로 실시간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비상시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알려주며 필요한 경우 자동으로 구조 요청을 보내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저희 가족을 위한 셔틀버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국제 이재민을 위한 특별 보호소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가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일본 과학자로서 한국의 시스템을 경험하는 것은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호소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설은 마치 현대적인 호텔과 같았고 각 가족에게 독립된 공간이 제공되었습니다. 로비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화산 상황과 대피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보는 일본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거처로 안내된 곳은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 형태의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샤워실, 작은 주방까지 갖추어져 있었고 각 방에는 태블릿이 설치되어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런 준비에 감탄했고 미유는 긴장을 풀고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의료실, 심리 상담실, 다목적 교육실까지 갖추어진 이 시설은 단순한 대피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위기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종합 시스템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보니 드론 관제센터가 있었고 그곳에서는 실시간으로 큐슈 화산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눈앞에서 경험한 모든 것은 과학적 이론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준비된 문화였습니다. 재난을 예측하고 대비하고 인간 중심으로 대응하는 총체적 시스템이었습니다. 창밖의 서울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도착 이틀째, 저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서울 재난통합센터를 방문할 기회였습니다. 일본 화산 지질학자로서 제 전문성을 고려한 초청이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닌 제가 수년간 꿈꿔왔던 시스템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재난통합센터는 서울 중심부의 현대적인 건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건물로 들어서자 거대한 상황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고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지만 이곳은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지질연구원 김민준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중앙 스크린에는 큐슈 화산대의 3D 지도가 떠 있었고 실시간으로 지진파와 가스 농도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화산 폭발 시뮬레이션을 완성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김 박사는 다른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화산 폭발 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상세한 대피 경로 지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따른 다양한 대피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각 계획은 분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정보가 시민들의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센터 한쪽에서는 전문가 팀이 드론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시간으로 화산 구름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대기질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예측 정확도는 놀라웠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수년간 주장했지만 예산과 관심 부족으로 실현하지 못했던 시스템들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저를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제 논문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제 연구를 알고 있었고 심지어 제가 제안한 모델 일부를 그들의 시스템에 통합했다고 합니다. 제 이론이 한국에서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신중함이라는 명목 하에 묵살되었던 제 연구가 이곳에서는 소중히 여겨지고 실제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그들이 개발한 AI 기반 예측 모델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점심시간 센터 내 식당에서 한국 연구팀과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제 연구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고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국적이나 배경이 아닌 순수하게 과학적 호기심과 인류 안전이라는 공통 목표로 연결된 대화였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센터의 국제협력 시스템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화산 활동과 관련하여 전 세계 여러 나라와 실시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화산 폭발을 경험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센터를 둘러본 후 저는 깊은 감동과 함께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과학자로서 이런 시스템을 보는 것은 기쁨이었지만 일본 연구자로서는 부끄러움도 함께 느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논문을 썼고 그들은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생활 닷새째, 딸 미유의 갑작스러운 고열로 깊은 밤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보호소의 한국 직원이 즉시 병원으로 저희를 안내했고 도착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응급실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밤중임에도 병원은 질서정연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미유의 상태는 심각하지 않았지만 의사는 화산재에 노출된 일본인 환자를 특별히 신경 써서 살폈습니다. 그들은 화산재로 인한 미세한 호흡기 자극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미유는 하룻밤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실로 안내된 저희 가족은 또 한 번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마련된 국제 환자실이었는데 일본어 안내문과 일본 TV 채널까지 제공되었습니다. 미유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야 저는 이 모든 것이 비상 상황에서도 환자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시스템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지쳐 보였고 저는 그녀에게 잠시 쉬라고 권했습니다. 복도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있던 저에게 젊은 한국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는 그녀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유의 상태는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실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아침 체크를 위해 들어왔고 미유는 어색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간호사는 놀라운 일본어 실력으로 응답했습니다. 미유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일본인인데도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감사하다고요. 그녀의 말에는 우리가 한국에 온 이후 계속 느꼈던 감사와 약간의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국적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일본에서 자라며 주입받은 편견과 달리 이곳에서는 국적이나 역사적 갈등보다 눈앞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난 대응 매뉴얼에 적힌 문구가 아닌 일상에 스며든 가치관이었습니다. 미유가 퇴원하고 보호소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도로 곳곳에서 진행 중인 방제 훈련을 목격했습니다.
시민들은 질서 있게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외국인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내판은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었고 외국인 전용 도우미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보호소에 도착하자 일본에서 새롭게 피난 온 가족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가 이곳의 시스템과 생활 방식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 일본인을 위한 특별 서비스, 심지어 병원 이용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제 설명을 들은 일본인 가족들의 표정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한 노부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왔으나 실제 경험은 완전히 달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여정을 걸어왔으니까요. 그날 저녁 보호소에서는 일본인 피난민들을 위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중심 역할을 맡게 되었고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일본 과학계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데이터를 분석하던 제가 이제는 한국 시스템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 가족이 잠든 후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큐슈 화산대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은 안전했고 그 안전을 만든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 열흘째 되는 날, 보호소 관리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새로 도착한 환자 중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구일까 궁금해하며 의료동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놀랍게도 거기에는 사카모토 히로시가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을 경멸하던 그가 한국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사카모토는 수척해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작은 상처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처음 보는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교만함이 사라진 자리에 공허함과 혼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카모토는 저를 보자마자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금세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일본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큐슈 화산대의 미세 지진이 더 빈번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화산가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조사 중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인해 다리를 다쳤고 야외 활동 제한으로 결국 한국행을 선택했다는 사카모토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과학자로서 그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 처음 경험한 것은 신속한 의료 지원과 철저한 보호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인 의료진에게 어떤 대우를 받을지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특별한 배려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카모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지금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며 과거 자신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AI 예측 모델이 실제로 정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한국은 우리가 무시할 나라가 아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사카모토의 인정이 기쁜 한편 그가 이런 상황에서 자존심을 버리게 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알아줘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카모토는 며칠 동안 보호소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경험하며 그가 품었던 오랜 편견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무시했던 한국의 데이터와 방제 시스템이 얼마나 선진적인지 인정했습니다. 특히 그를 감동시킨 것은 일본인들을 위한 특별 배려였습니다. 국가 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자세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과거 식민 지배와 역사적 갈등을 생각하면 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사카모토에게 제가 방문했던 재난통합센터와 한국의 AI 예측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듣고 질문했습니다. 분석가로서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시선에는 경멸 대신 배움의 자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보호소로 돌아가기 전 사카모토는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그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알려달라고요. 화산학자로서, 그리고 일본인으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보호소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 속에서도 일상을 지키고 있었고 외국인인 우리를 위한 배려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를 오랫동안 편견으로 바라본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사카모토의 변화처럼 저 역시 깊은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머문 지 한 달, 큐슈 화산 때의 활동은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는 지나갔고 일본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 동안의 경험은 과학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귀국을 앞둔 날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 지질학회 특별 세션에 발표자로 초청된 것입니다. 주제는 화산 위기 관리와 국제 협력이었습니다. 일본 학계가 이번 사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며 고민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분석을 넘어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진정한 교훈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밤새 생각한 끝에 학술 발표 대신 공개 편지 형식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자로서 남기는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학회장은 예상보다 많은 인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명한 학자들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 재난관리 전문가들까지 참석했습니다. 무대에 오르자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제 편지는 한국 기상청의 초기 경고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무시했는지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이 아닌 그 기반에 깔린 인간 중심적 철학과 가치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저는 한국 간호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국적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그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는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학회장은 고요했고 모든 눈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나누었습니다. AI 기반 예측 시스템, 실시간 대피 경로 안내, 국제 이재민을 위한 특별 보호 프로그램까지. 그러나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이런 시스템들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인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 목소리는 감정으로 약간 떨렸습니다. 한국은 예측만 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대비했고 실천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지켰습니다. 국가 간 경쟁이나 자존심보다 인간의 안전을 우선시한 그들의 자세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이었습니다. 결론에 이르러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기 전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발표가 끝나고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동료 학자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저에게 다가왔고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사카모토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전과 달리 밝고 진실되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많다고, 일본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재구축해야 한다고요. 그날 저녁 호텔 창가에 서서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먼 곳 큐슈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자연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컸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국경과 편견을 넘어 인간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력의 가치를요. 침대 옆 테이블에는 한국재난통합센터에서 선물 받은 작은 기념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일본의 재난관리 시스템 혁신을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사람을 중심에 둔 과학을 실천하기 위해서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고고학자가 발견한 한 유물로 인해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CNN과 BBC 또한 이 사건을 중점으로 내보내고 있을 정도라고 하죠. 놀라운 건 그것이 700년 전 한국 왕실의 황금 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 역사학자들은 긴급 출국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저명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Database of like hundreds of thousands of sequences like this.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존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평범한 고고학자이죠.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한국 유물을 발견한 날을 말이죠. 그날도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발굴 현장에서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데이비드의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한다는 비난이었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데이비드는 항상 저를 못마땅하게 여겼거든요. 제가 동양 문화, 특히 아시아 유물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에게 고고학은 유럽과 중동 문명만을 다루는 학문이었으니까요. 특히 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그의 편견은 극도로 심각했어요. 한국은 그에게 역사적 가치가 없는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한 번은 한국 고분 발굴 보고서를 보며 원시적인 문화라고 비웃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의 시선이 등 뒤로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편견에 반박하지 않고 묵묵히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손끝에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죠.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자 금빛이 반짝였습니다. 호기심에 더 집중해서 살펴보니 분명 인공물이었어요. 작은 황금 유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섬세한 문양과 함께 이상한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유형의 유물은 이 지역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데이비드를 불러 발견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다가왔어요. 표정은 시큰둥했지만 유물을 보자 잠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나 곧 무심한 얼굴로 돌아왔죠. 쓸모없는 아시아 잡동산이라는 그의 말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만약 한국 물건이면 당장 갖다 버리라고 하더군요. 한국은 그에게 중국이나 일본의 그림자에 불과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는 한국 문화가 독자적 가치가 없다는 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직감이 이 유물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유물을 조심스럽게 들어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것은 유물 뒷면에 새겨진 낯선 문자들이었어요. 정확히 어떤 언어인지 알 수 없었지만 동아시아 계통임은 분명했습니다. 또한 테두리를 따라 새겨진 문양은 분명 한반도의 전통 문양과 유사했죠. 대학원 시절 동아시아 미술사 수업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유물에 한글로 보이는 문자가 새겨져 있다는 제 관찰에 데이비드는 비웃듯 반응했어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의 물건이 여기에 있을 리 없다며 한국은 고대부터 고립된 나라였고 국제적 영향력이 전무했다는 편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호기심이 일었죠. 이 유물이 어떻게 아프리카까지 오게 되었는지,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유물을 조심스럽게 보관하고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임시 연구실로 가져갔어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저는 유물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컴퓨터로 이미지를 확대해 살펴보니 더 많은 것들이 보였어요. 분명 한글이었고 고려 시대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발견이 아닌 역사적인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의 역사학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결심했죠. 이 작은 황금 유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 역사학자들과의 화상회의를 마치자마자 흥분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박민준 교수가 제가 보낸 사진을 확인하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즉시 미국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김지원 교수에게 연락했고 두 전문가는 며칠 내로 아프리카 현장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밤낮으로 유물 주변의 발굴을 확장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찾길 바랐죠. 데이비드는 제 행동을 시간 낭비라고 비웃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직감이 이것이 중요한 발견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두 역사학자가 도착했습니다. 박민준 교수는 60대 중반의 노학자였고 김지원 교수는 40대 초반의 열정적인 한국학 전문가였어요. 두 사람 모두 유물을 본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이것이 단순한 유물이 아님을 직감했어요. 존, 당신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박 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확대경으로 유물을 자세히 살펴보며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고려시대 왕실에서 제작한 황금 봉수입니다. 약 700년 전 고려 왕실의 의례에 사용되던 매우 귀중한 보물이죠.
김 교수가 덧붙였어요. 그녀는 유물에 새겨진 한글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왕실의 축복과 번영을 기원하는 문구였고 제작 연도와 장인의 이름까지 새겨져 있었죠. 이 유물은 고려시대 예술적 기교의 정수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유물이 어떻게 아프리카까지 오게 되었는지였어요. 역사학자들은 고려와 아프리카 대륙 간의 교류 가능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13세기 고려 상인들이 실크로드를 통해 아프리카 북부까지 진출했을 가능성 또는 몽골 제국 시기에 외교 사절로 파견되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었죠. 다음 날 우리는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모인 자리에서 박 교수와 김 교수는 이 발견의 역사적 중요성을 발표했어요. 고려시대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문화적 교류를 재평가해야 할 증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그는 회견장 뒤편에 서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역사에 대한 그의 편견이 공개적으로 도전받는 순간이었죠. 데이비드는 여전히 이 발견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세계학계는 이 발견의 놀라움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CNN, BBC를 비롯한 주요 언론사들이 저와 두 교수를 인터뷰했어요. 유물은 즉시 특수 보관시설로 옮겨졌고 더 정밀한 분석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한국 역사의 깊이와 풍요로움에 점점 매료되어 갔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깨어났을 때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전역의 언론사들이 인터뷰를 요청해 왔어요. 어제의 기자회견 이후 우리의 발견은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기대 앉아 뉴스 앱을 열었죠. CNN의 특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700년 된 한국 왕실 보물이 아프리카에서 발견되다 역사를 다시 쓰는 놀라운 발견. BBC는 한국에 숨겨진 역사가 드디어 세계에 알려지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저희의 발견을 소개했어요. 프랑스 르몽드, 독일 디차이트, 심지어 러시아와 중국 언론들까지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작은 발견이 이토록 큰 반향을 일으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발굴 현장에 도착하자 세계 각국에서 온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어요. 전날보다 3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박민준 교수와 김지원 교수는 이미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흥분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존, 당신의 발견 덕분에 한국 역사 연구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박 교수의 말에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그는 추가로 확인된 사실들을 설명했어요. 유물에 담긴 기술적 정교함은 당시 고려 장인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유물에 새겨진 문양들은 고려 왕실의 국제적 교류를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유물이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것 자체였어요. 이는 13세기 동아시아와 아프리카 간의 교류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활발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실크로드를 통한 교역 경로를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고려 상인들의 해상 무역로에 대한 새로운 가설이 제기되었죠. 소셜미디어에서도 이 소식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어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는 해시태그 한국보물 발견, 해시태그 고려왕실, 해시태그 역사재 발견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를 장악했습니다. 전 세계 네티즌들이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학계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대학의 역사학자들이 이 발견의 의미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특히 아시아 역사를 서구 중심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던 기존 시각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한국학 연구자들은 그동안 과소평가되었던 한국의 세계사적 위치가 재조명받는 계기가 되었다며 환영했죠. 한국에서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연일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고 국민적 자긍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 유물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연구와 보존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어요. 데이비드조차 더 이상 이 발견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전 세계 언론과 학계의 관심 앞에서 조용히 물러서 있었어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저와 한국 학자들에게 집중되었죠.
그러다 결국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죠. 며칠 뒤 미국 국립박물관으로부터 공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메일에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의 심층 조사를 위해 즉시 한국 방문 필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프리카 현장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죠. 하지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식 지시였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막연한 이미지만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학 교육에서도 한국 역사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다뤄질 뿐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 방문에 대한 기대보다는 약간의 부담감이 더 컸어요. 낯선 언어와 문화, 그리고 짧은 준비 기간이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발굴 현장의 동료들은 제 갑작스러운 한국행에 놀랐지만 축하의 말을 건넸어요. 심지어 데이비드조차 형식적이나마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번 발견이 가져온 국제적 관심 앞에서 그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았어요. 짐을 꾸리면서 저는 이 여정이 단순한 연구조사를 넘어서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유물이 저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나라로 이끌고 있었죠. 운명이란 참 신비로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후 저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저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공항은 제가 본 어떤 공항보다도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듯했죠. 디지털 안내 시스템, 로봇 안내원, 심지어 화장실의 첨단 설비까지 모든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에 두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고속도로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자율주행 버스들이 오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멀리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웅장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한강이 아름답게 흐르고 있었죠.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제 놀라움은 더욱 커졌어요. 첨단 기술이 일상에 녹아든 도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디지털 광고판, 그리고 곳곳에서 이어폰을 끼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 수도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였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는 거리로 나섰어요. 저녁 시간의 서울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온사인과 LED 조명이 도시를 화려하게 수놓았고 식당과 카페는 활기찬 사람들로 가득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이들의 패션 감각과 에너지였어요. 그들은 자신감 넘치고 세련되었습니다. 거리의 음식 냄새에 이끌려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의 맛과 향에 감탄했습니다. 매운맛, 달콤한 맛, 짠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요리들은 새로운 경험이었죠. 옆 테이블의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음식 사진을 찍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었어요. 기술과 일상이 완벽하게 융합된 모습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현실과 너무나 달랐죠. 이곳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역동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막 이 나라의 표면을 긁기 시작했을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박 교수와 김 교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발견한 유물과 관련된 고려시대 유산을 직접 살펴볼 예정이었습니다. 넓고 웅장한 박물관에 들어서자 저절로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세계 어느 유수 박물관에도 뒤지지 않는 규모와 전시품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박 교수의 안내로 고려실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유물들과 마주했습니다. 청자, 금속 공예품, 불교 미술품 등 고려 시대의 예술적 성취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빼곡했어요. 특히 청자의 비취색 유약과 섬세한 문양은 기술적으로 당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박 교수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려 청자는 12세기 송나라 황제가 탐낼 정도로 뛰어난 예술품이었어요. 박 교수의 말에 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발견한 황금 봉수와 유사한 왕실 의뢰용 금속 공예품들도 여럿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정교함과 예술성에 감탄했습니다. 서양 역사책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고려 왕조의 찬란한 문화유산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오후에는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동했어요. 조선 왕조의 궁중 문화를 보여주는 이곳에서도 저는 한국의 역사적 깊이를 실감했습니다. 왕실의 예복, 의례용 기물, 그리고 정교한 금속 활자들, 특히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술이 한국에서 발명되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어요.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의 업적으로 알려진 기술이 이미 한국에서는 200년 전에 실용화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사의 많은 부분이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적 성취는 종종 과소평가되어 왔죠. 김 교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 자신도 그러한 편향된 역사관을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와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웅장한 궁궐 건축물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과 과학적 설계에 놀랐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창덕궁의 후원이었습니다. 자연과 인공의 조화로운 어울림, 계절의 변화를 고려한 설계는 서양의 형식적인 정원과는 전혀 다른 미학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전통 건축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의 전통 공연을 관람했어요. 궁중음악과 무용, 판소리 등 다양한 전통 예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장구와 북, 검은고 등의 전통 악기가 만들어내는 소리는 서양 음악과는 전혀 다른 감성을 전달했어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예술 전통의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에는 국립과학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여기서 고려와 조선시대의 과학기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 시기에 만들어진 천문 관측 기구들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물시계, 해시계, 그리고 세계 최초의 우량계까지 한국의 과학기술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실용적인 발명에 뛰어났어요. 특히 농업과 천문학 분야에서요. 박 교수의 설명에 더욱 흥미가 커졌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단순히 중국이나 일본의 그림자가 아닌 독자적인 문화와 기술적 성취를 이룩한 위대한 문명이었어요. 이것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세계사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드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모습, 현대와 전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이 도시는 한국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과거의 위대한 문명을 계승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역동적인 나라. 저는 이미 이 나라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물은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닌 한국 역사의 중요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죠.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먼저 미국 국립박물관에 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냉담한 반응이 돌아왔어요. 유물의 소유권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 학술적 연구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반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어요. 제 다음 행동은 학계에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고고학 저널에 문화재 반환의 윤리적 당위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 논문에서 저는 한국 유물의 역사적 중요성과 문화적 맥락 안에서 연구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학자들이 제 주장에 지지를 표명했어요. 세계 언론과의 인터뷰도 적극적으로 수락했습니다. CNN과의 특별 대담에서 저는 유물의 역사적 가치와 한국 문화유산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또한 문화재 반환이 국제사회의 윤리적 책임임을 역설했습니다. 이 유물은 한국인들의 정당한 유산입니다. 그것이 우연히 아프리카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 본질이 바뀌지는 않아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너무 오랫동안 세계사에서 간과되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오래된 불균형을 바로잡을 기회를 갖게 되었죠. 제 발언은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유네스코는 성명을 통해 문화재 반환의 중요성을 지지했고 여러 국제 학술단체들도 동참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영국, 독일 등 과거 식민지 시대의 문화재 반환 문제로
고민하던 국가들의 지지가 이어졌어요.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외교부를 통해 공식적인 반환 요청을 미국 측에 전달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 문화유산의 귀환은 단순한 물건의 이동이 아닌 역사적 정의의 회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 한국인들도 SNS를 통해 반환 운동에 동참했어요. 예상치 못한 지지는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유물이 발견된 지역의 정부는 역사적 문화재는 그 문화적 뿌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 역시 과거 식민지 시대에 유출된 자국, 문화재의 반환을 희망하는 상황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움직임도 활발했어요. 미국과 유럽의 여러 대학에서 한국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문화재 반환 지지 서명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운동은 곧 일반 학생들까지 확대되었고 캠퍼스 내 문화재 정의 모임이 결성되기도 했어요. 데이비드조차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학술지에 기고한 글에서 아시아 문화유산에 대한 서구의 편향된 시각을 재고해야 할 때라고 밝혔어요. 그의 변화는 상징적이었죠. 가장 완고했던 사람마저 역사의 흐름 앞에서는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반환 운동이 점점 더 큰 국제적 지지를 얻어가는 과정에서 저는 전문가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깊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정의와 문화적 존중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였죠.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 후 2달이 지났을 무렵 미국 국립박물관 이사회는 마침내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들은 유물 반환 여부를 놓고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제적 여론의 흐름을 볼 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했어요. 제 연구실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박민준 교수로부터 온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한국 국민들이 보내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또한 유물 반환이 성사될 경우 서울에서 열릴 특별 환영식에 저를 초대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미국 국립박물관은 한국 유물의 영구 반환을 공식 발표했어요. 저는 보물과 함께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유물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연히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 의미 있는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문화재청 관계자들과 박물관 학예사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간소하지만 정중한 환영식이 공항 VIP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문화재청장이 직접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저는 유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노력해준 모든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하는 길에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발견부터 귀환까지 짧지만 강렬했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박물관에 도착하자 소규모 인수식이 거행되었어요. 정부 인사들과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저는 유물을 문화재청장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조용한 박수 소리가 객석에서 울려 퍼졌어요. 몇몇 참석자들의 눈가에 감동의 눈물이 비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물관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열었어요. 귀환한 유물을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차분히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진지함과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노부부가 손주에게 유물의 의미를 설명하는 모습, 대학생들이 메모를 하며 유물을 관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어요.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일면에 유물 귀환 소식을 실었고 텔레비전에서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그러나 축제 분위기라기보다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차분한 톤이었어요. 한국인들은 감정을 과하게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자긍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교수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는 한국인들의 마음을 대변하듯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역사의 한 조각을 되찾는데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물의 귀환을 넘어 우리 문화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한 중학교 앞을 지나쳤어요. 게시판에 우리 문화재 환영 글귀가 보였습니다. 작은 표현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물관에서 열린 소규모 학술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한국의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모여
유물의 역사적 의미와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학문적이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귀국을 하루 앞둔 저녁, 문화재청에서 작은 만찬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문화재 보호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어요. 화려한 행사는 아니었지만 그 속에 담긴 한국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가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캠퍼스의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머물러 있었어요. 연구실 벽에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한글로 된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가 놓여 있었죠. 저는 매일 아침 한국어 공부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대학에서는 제게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특별 강의를 개설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한국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강의실은 항상 학생들로 가득 찼고 그들의 눈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CNN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변화된 시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놀라운 나라입니다. 오랫동안 서구 중심적 역사관 속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지만 한국 문명의 깊이와 독창성은 세계 어느 문화에도 뒤지지 않아요. 저는 그동안의 무지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데이비드와도 화해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찾아와 자신의 편견을 인정했어요. 우리는 함께 한국학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고 그 역시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한국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객원연구원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6개월간의 연구 기회는 제 학문적 여정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학과장은 제 결정을 적극 지지해 주었고 동료들도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주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제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 아프리카 발굴 현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작은 유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때로는 가장 작은 발견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비행기를 타기 위해 짐을 정리하면서 제 마음은 이미 서울로 향해 있었어요. 책장에서 한국 역사책을 꺼내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 여행이 아닌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여정이었죠. 서재 벽에 걸린 유물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작은 황금 조각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죠. 저는 이제 한국과의 인연을 더 깊게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규모 7.7의 강진으로 인해 태국이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인해 건물이 무너지고 인명피해 또한 심각해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는데요. 현지 구조대마저 구출을 포기하고 있던 그때 한 나라로 인해 겨우 80시간 만에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이죠. 이후 태국 정부는 한국에 감사함을 표하며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Prime Minister Wong on things we discussed today. Apart from the MOU on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윗이라고 합니다. 태국 국가재난구조대 소속 구조대장이죠. 평생 재난과 맞서 싸워왔던 저는 현장 경험은 풍부하다고 자부해왔죠. 하지만 이번 지진은 저에게도 처음 겪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죠.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규모 7.7 강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태국에서 이런 규모의 지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급히 현장에 도착했을 때 보이는 광경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높이 솟았던 건물은 무너져 내렸고 도로는 갈라졌으며 심지어 지역 병원까지 붕괴됐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어른들은 잔해 속에서 가족을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저는 동료의 외침에 달려갔습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희미한 신호가 감지됐죠. 저희는 즉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비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대형 콘크리트 잔해를 들어올릴 제대로 된 장비가 없었습니다.
저는 들릴지도 모른 채 생존자를 향해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6시간 작업 끝에 한 노인을 구출했지만 그분의 가족은 이미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노인의 눈에서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지쳐갔고 물자는 바닥을 드러냈으며 생존자 발견 소식은 줄어들었죠. 밤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현장으로 향했어요. 그것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태국 정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도 현장 보고를 위해 참석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났고 구조 시스템은 마비 상태였습니다. 외교부 담당자가 각국에 지원 요청을 보냈으나 미국, 일본, 유럽 모두 검토 중이라는 보고만이 돌아왔죠. 그때였습니다. 한 공무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한국은 벌써 연락이 왔으며 즉시 투입 준비가 완료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난청 고위 간부인 사군이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 나라는 보여주기용 원조만 잘하고 제대로 된 구조는 무리라는 뉘앙스였습니다. 사군은 회의실을 둘러보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드라마나 케이팝으로 유명할 뿐 실제 재난 구조 경험도 부족하고 태국과 문화적 차이가 너무 커서 현장에서 오히려 방해가 될 거라고 했어요. 심지어 그들이 가진 기술력이나 장비가 과대 포장된 것이라며 현실성 없는 기대는 하지 말자는 발언까지 이어졌습니다. 주변 간부들도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죠. 저는 그저 조용히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국이라 솔직히 특별한 감정은 없었어요. 그저 익숙하지 않은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드라마나 음악으로만 알고 있는 먼 나라였죠. 회의가 끝나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로변에는 임시 텐트들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은 먼 눈빛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들 중 몇몇은 아직도 실종된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무너진 건물들의 빗물이 스며들면서 2차 붕괴 위험은 더욱 높아졌어요. 그날 밤 저는 천막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어요. 시간은 생명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이 지나면 생존 확률은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제 손에서 빠져나가는 생명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비가 그칠 즈음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 한국 구조팀이 도착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움은 반가웠지만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군의 말처럼 그저 보여주기식 지원에 그치진 않을지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죠. 그들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거란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현장에 뭔가 달라진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사이로 붉은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바로 한국 구조팀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장비를 세팅하고 있었어요. 특이한 점은 그 침착함이었습니다. 소리 지르며 지시하는 사람도 없었고 혼란스러운 움직임도 없었죠.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훈련한 사람들처럼 각자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그들의 장비가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전용 스캐너였죠. 잔해 속 미세한 움직임이나 열기를 감지하는 장비였습니다. 구조견도 있었어요. 잘 훈련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통역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고 나머지는 손짓과 눈빛으로 의사소통했죠. 이상하게도 그 과정에서 혼란은 없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군이 팔짱을 끼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의심이 들었죠. 처음이라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열기가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곧 제 판단이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오가 지날 무렵 그들은 무너진 상가 건물 아래서 생존 신호를 포착했어요. 우리가 이미 수색을 마친 구역이었습니다.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차분하게 작전을 지시했죠. 통신은 또렷했고
현장 정리는 질서정연했으며 주위 시민들의 안전까지 고려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어요.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팀, 지지대를 설치하는 팀, 의료진을 대기시키는 팀, 모든 동작이 정확했고 낭비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 팀의 리더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서 전문가로서의 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작업은 계속됐어요. 그들은 교대로 휴식을 취하며 24시간 구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밤새 불빛 아래서도 그 붉은 유니폼은 선명했죠. 그렇게 지진 발생 80시간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팀이 잔해 사이로 통로를 만들었고 구조견이 특정 지점에서 반응을 보였어요. 구조대원 한 명이 좁은 틈으로 들어가 사라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죠. 몇 분 후 그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생존자를 발견했다는 신호였어요. 마침내 한 소녀가 구조대원의 품에 안겨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주변이 멈춘 듯 했어요. 그리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죠. 태국 사람들, 한국 구조대원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80시간이 지났는데도 생존자가 나온 것이었죠. 평소 같으면 포기했을 시간입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냥 일하러 온 게 아니었구나. 그들은 정말로 생명을 구하러 왔던 거였습니다. 멀리서 사꾼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표정은 더 이상 냉소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소녀의 구조 사건 이후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었어요. 한국 구조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계속해서 생존자를 찾아나갔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팀의 작업 방식을 더 자세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리더인 김 대장과 함께 작전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는 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고 영어로도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태국에 대한 존중과 이해심이 인상적이었죠. 한국팀은 위성 사진과 건물 구조도를 분석하여 생존자가 있을 만한 지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정교했어요. 특히 생체 신호 탐지기는 콘크리트 잔해 속 미세한 심장 박동까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그들의 자기 관리였어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식사와 휴식 시간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체력과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우리는 종종 식사를 건너뛰고 쉬지 않고 일했지만 오히려 효율은 떨어졌습니다. 저는 김 대장과 함께 병원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 작업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며 장비의 차이, 훈련의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를 직접 체감했어요.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책을 찾았고 항상 한 발 앞서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위험한 콘크리트 잔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제가 실수할 뻔했어요. 김 대장이 재빨리 저를 막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더 안전한 방법을 보여주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철학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점을요. 한국팀은 현장 곳곳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매몰자들을 구조했고 임시 통신망을 설치했으며 응급치료소까지 세웠어요. 의식보다 실천, 보여주기보다 조용한 실력이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낯선 외국인들을 경계하던 주민들이 이제는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한국팀은 구조활동뿐만 아니라 식량과 물, 의약품 배분에도 참여했죠. 그들은 현지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끈기였어요. 다른 나라 팀들이 포기한 장소에서도 한국팀은 끝까지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기적처럼 생존자들이 추가로 발견되었죠. 사꾼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팀을 폄하하더니 이제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는 뒤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쟤네 생각보다 오래가네. 구조 작업이 2주째로 접어들면서 저는 김 대장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훈련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저의 인식이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밤, 김 대장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태국의 재난 대응 체계를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지에 대해서요. 그 질문에 답하려 하자 제 마음속에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게 된 거죠.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얼마 뒤 태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재난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방제 시스템 교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대표단이 곧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며 저는 현장 실무자로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현장을 떠나는 것이 내키지 않았어요. 아직 복구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었죠. 하지만 김 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배우는 것이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라고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출국 전날 사꾼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제가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더 이상 오만하거나 냉소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지한 눈빛으로 부탁했죠.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봐 달라고요. 특히 그들의 훈련 방식과 장비 관리에 대해서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그저 멀리 있는, 잘 모르는 나라였어요. 드라마와 음악으로만 알던 나라였죠. 그런데 이제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지도 모르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정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서울로 이동하는 길까지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역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을 잃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도 혼잡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질서정연한 거리와 차분한 시민들, 누구도 소리 지르거나 서두르지 않았지만 모두가 정확히 자신의 위치로 움직이고 있었죠. 한국 소방청 관계자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김 대장의 동료였어요. 저희 대표단을 위한 일정이 이미 세세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첫날은 서울 시내의 재난대응센터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죠. 재난대응센터에 들어서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최신 기술로 무장한 상황실, 24시간 가동되는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까지. 그곳은 마치 미래에서 본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더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실제 상황과 거의 동일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훈련했고 모든 훈련 과정은 기록되고 분석되었죠. 실수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개선의 기회로 여겨졌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국 소방청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발전한 이유는 과거의 실패 때문이라고요. 그들은 과거의 아픈 경험을 교훈 삼아 끊임없이 시스템을 개선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다르구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 그것이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은 구조훈련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실제 건물 붕괴와 유사한 환경을 재현해 훈련하는 모습을 봤어요. 구조대원들은 무거운 장비를 메고 좁은 공간을 통과하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사명감을 읽을 수 있었죠. 태국 대표단의 다른 멤버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공무원은 메모를 그치지 않았고 다른 이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방문 셋째 날 저희는 국가재난안전관리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재난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건물 외관부터 남달랐습니다. 지진, 화재, 폭발 등 어떤 상황에서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죠. 내부에 들어서자 대형 상황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국의 재난 상황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담당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화재, 붕괴 사고까지 24시간 감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예방에 들이는 노력이었어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재난 예방이 고려되고 건물 설계에도 안전이 최우선시 되었죠.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안내하던 직원의 말이 기억에 남았어요.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생활 문화입니다. 오후에는 서울 도심의 지하철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화재 대피 훈련이 진행 중이었어요.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알고 침착하게 훈련에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눈에 띈 것은 노인들의 참여였습니다. 태국에서는 재난 교육이 주로 젊은 세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노인들도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자신의 동네 방제 리더라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다음 날, 저희는 경기도의 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학생들의 대피 훈련을 참관했어요. 아이들은 놀이처럼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재난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이런 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오후에는 시골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도시와 달리 첨단 장비는 없었지만 마을 회관에는 재난 대비 물품이 체계적으로 구비되어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재난 상황을 대비한 훈련을 한다고 했습니다. 마을 이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작지만 재난이 발생하면 서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첨단 장비나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준비된 마음과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날, 저희는 재난 시뮬레이션 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재난 상황을 실제와 유사하게 재현해 훈련했어요. 저도 직접 참여해 보았습니다. 연기가 가득한 공간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 좁은 틈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 등 실제 구조 현장과 매우 흡사했죠. 훈련 후 한국 구조대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이런 훈련을 일상적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힘들고 고된 과정이지만 실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도시 전체가 사고가 나기 전에 대비하는 문화로 움직이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장비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국민 전체가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거리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도로 위의 표지판, 건물의 비상구, 곳곳에 설치된 소화기, 모든 것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준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국에 있는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다.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 한국 방문 6째 날, 저희는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중앙119 구조본부였어요. 이곳은 한국 최고의 구조대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태국에서 온 저희를 위해 특별훈련 시연을 준비해 주었죠. 구조본부는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드론, 인명탐지기, 특수절단 장비 등 태국에서는 보기 힘든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하지만 한 구조대원의 말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모든 장비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구하겠다는 마음이죠. 그 간단한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의 발전된 장비와 시스템에만 집중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근본에는 사람을 구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죠. 오전 훈련 시연이 끝난 후 저희는 구조대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한 베테랑 구조대원은 2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한 경험을 나눠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사람을 구하는 건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예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그 마음가짐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점심 식사 중에도 그들의 대화는 항상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구조 현장 영상을 함께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들은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시스템을 개선했는지 설명해 주었죠.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솔직함과 겸손함이 그들의 성장을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어요. 실수를 숨기거나 변명하는 대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사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관찰만 하던 그였어요. 괜히 돌아오라고 한 게 아니었어. 내가 잘못 본 거였군. 그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가장 회의적이었던 사꾼이 이제는 한국의 시스템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 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시스템과 훈련, 장비들은 결국 사람을 구하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 진심이 모든 것의 바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재난 대비 교육을 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규칙을 따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선생님의 말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나 장비의 발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서로를 지키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학교 급식을 함께 먹으며 아이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아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태국에는 지진이 많이 나요? 저는 최근의 지진 경험을 간단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진지하게 들었고 몇몇은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어요. 그 순수한 마음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학교를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 그것이 한국의 진정한 힘이었어요.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사꾼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바꿔야 해. 장비만 들여오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부터. 한국 방문 8째 날 저희는 서울 시내의 대형 컨퍼런스홀에 모였습니다. 태국과 한국의 공식 협약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태국 대표단과 한국 소방청, 재난안전관리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장은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 순간이 태국의 재난 대응 체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 소방청장의 환영사로 협약식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태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지원이 아닌 상호 발전을 위한 동반자 관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이어서 태국 대표단장이 답사를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선진 재난 대응 시스템을 배우고 이를 태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특히 한국식 재난 대응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식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협약서에는 여러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인적 교류, 공동훈련 프로그램 개발, 재난 장비 기술 이전, 양국 재난 대응 시스템 표준화 등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닌 진정한 협력의 시작이었습니다. 협약서 서명이 끝난 후 갑작스럽게 저를 단상으로 초대했습니다. 사실 준비된 발언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양국의 관계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도움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함께 걸어가기 위해 왔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에서 우러나왔습니다. 지진 현장에서의 절망, 한국 구조팀과 함께 일하며 느낀 희망, 그리고 이곳에서 배운 교훈들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특히 강조한 것은 기술이나 장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발언을 마치자 예상치 못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소방청장이 직접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동료를 대하는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협약식 후 열린 만찬 자리에서는 더 친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형식적인 의례를 넘어 진짜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어요. 한국의 구조대원들은 태국의 현실에 맞는 훈련 방법을 제안했고 태국 대표단은 현지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특히 김 대장은 태국 재난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는 단계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기보다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자는 제안이었죠. 사꾼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국 시스템에 회의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태국 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행사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진정한 협력의 시작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사꾼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프라윗, 내가 틀렸었네. 한국에 대해, 그리고 자네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배우고 있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입니다. 그날 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협약이 진정으로 의미 있으려면 돌아가서 실천해야 했어요. 문서상의 약속이 아닌 태국 사람들의 삶을